안녕하십니까. 조영무입니다. 우선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고요. 특히 이 자리는 거의 정확히 1년 전쯤에 양재동에서 똑같은 행사를 할 때 제가 와서 이런 경제 이야기를 드렸던 자리라서 더 기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배웠던 분들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기도 하고, 또 제가 이런 일을 오랫동안 해온 경험상 1년 전에 했던 이야기가 잘 안 맞았다 싶으면 안 부르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불러주신 건 그래도 1년 전에 제가 했던 이야기, 가령 이런 거죠.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됐는데 미국이든 한국이든 기대들 하시는 것보다 금리가 빨리 많이 안 낮아질 것 같다. 미국 경제가 해가 바뀌면 좀 안 좋아지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과거의 미국의 경기 침체 대비 그렇게 어려울 걸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 경제는 그 당시에 1년 전에 많은 기관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꽤 어려울 걸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죄송스럽게도 지금도 제가 국내외 경제를 보는 뷰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그래도 몇 가지 중요한 변화들이 있었고, 저 개인적으로도 1년 전에 말씀을 드릴 때에는 LG그룹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 중반부터는 NH금융지주로 자리를 옮겨서 근데 사실 하는 일은 비슷합니다. 회장님, 지주사, 주요 계열사들의 경영 판단을 돕고 사업계획 수립을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일은 비슷하지만 그래도 저 나름대로도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이에 있었던 변화들을 중심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실 점심시간을 앞두고 강연을 한다는 건 대단한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초과되면 따가운 눈초리가 앞에서도 느껴지거든요. 근데 앞에서 이미 시간을 많이 넘겨주셨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는 넘어선 것 같고, 그래도 가능하면 저에게 주어졌던 45분 강연 시간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역시 이분이 문제죠. 지난해에도 비슷한 말씀 드렸던 기억이 있고요. 여러분 혹시 작년에 제가 무슨 말씀 드렸을지 기억이 나십니까? 트럼프를 예측하는 데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말씀을 사실 드렸었어요. 이 사진은 여러분들 많이 요즘도 뉴스에 나오는 사진이니까 기억들을 하실 겁니다. 정확하게는 4월 초입니다. 트럼프가 백악관 앞마당에 이런 패널을 들고 나와서 국가별로 관세를 이렇게 매길 거야. 한국도 있죠. 25%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대로 됐나요? 저희는 알죠. 여기 보면 유럽은 20, 일본은 24라고 했는데 지금 두 나라 다 15죠. 근데 우리는 아직 25입니다. 협상은 됐다고 하는데 왜 이럴까요? 본인이 저렇게 말을 했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은 사실 올해 봄입니다.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SBS에서 하는 교양회를 부탁해라고 하는 유튜브에 나가서 지난해부터 드렸던 말씀 똑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자막도 있는데 어쩌면 트럼프조차도 그 계획이 없을 수도 있다. 무슨 얘기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어요. 당신이 어떻게 관세 전쟁을 할 것 같은지 트럼프에게 물어봐도 저는 트럼프도 답을 잘 못할 것 같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세 전쟁이 혼자 하나요? 중국과도 싸우고 유럽, 일본도 신경 써야 되고. 근데 어떻게 트럼프가 자기가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다 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또 이상한 얘기 또 하나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경제 지표들을 잘 봐야 된다. 좀 생뚱맞아 보이는데 트럼프 예측도 못하면서 왜 경제 지표를 보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저희는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올해 봄에 있었던 일이죠. 보여드리고 있는 파란색 선은 국제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금리라고 부르는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입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미국 경제가 좋을 거야. 그런 기대로 금리가 오르다가 트럼프가 진짜로 관세를 매길 것 같으니까 경제가 안 좋아질까 봐 막 떨어집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 선은 앞서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에 트럼프가 상호 관세를 발표했던, 트럼프가 리버레이션 데이라고 불렀던, 미국 해방의 날이라고 불렀던 그날입니다. 근데 이상하죠? 리버레이션 데이가 지나니까 갑자기 금리가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관세를 매기면 미국 안에 물가가 많이 오를 것 같아. 그리고 공교롭게 저때 미국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가 됐는데도 정부 재정 지출을 별로 안 줄일 것 같은 정책이 발표가 됐거든요.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저때 무슨 일이 벌어졌죠? 뉴스에 쏟아졌잖아요. 미국 국채금리가 오르면서 국채금리발 리스크가 현실화될 거라고. 그래서 금리가 이렇게 올랐습니다. 단기간에. 그러니까 트럼프가 어떻게 했죠? 앞서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에서 발표했던 관세율을 중국을 제외하고 다른 나라들은 적용을 90일 유예한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무슨 생각이 드세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트럼프를 막을 수 있는 인간은 지구상에 없어 보인다. 근데 막을 수 있는 건 있어 보인다. 근데 사람이 아니다. 뭘까요?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금리, 경제 성장률, 실업률 이런 게 변하면 트럼프가 움찔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 저희가 그걸 계속 확인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슬라이드, 그리고 앞선 슬라이드처럼 저희가 여전히 거시경제 지표들을 정확하게 자세히 봐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이런 말씀도 드렸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 어떤 경제 변수가 가장 중요할 것 같으냐. 코로나를 거치면서 물가가 급등했었고 물가가 잡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지난해 저는 그래도 여전히 물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이랬죠. 트럼프가 선거 당시 내놓았던 주요 공약들을 보니까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관세, 감세, 이민 통제 강화. 근데 이런 주요 키워드들이 모두 다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관세를 매기면 미국 사람들이 월마트에서 사서 쓰는 중국 제품의 가격이 오르겠죠. 세금을 깎아주면 어떻게 될까요? 세금을 덜 낸 가게는 소비를 더 하고 기업은 투자를 늘리고 총수요가 늘어서 역시 인플레 압력이 생길 겁니다. 불법 입국자를 쫓아내면요, 저임 노동자 시장을 지탱해줬던 히스패닉들이 쫓겨나거나 일터로 안 나오면서 임금이 오를 겁니다. 실제로 그랬을까요? 보여드리고 있는 건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입니다. 파란색은 모든 물가를 다 포함한 헤드라인, 황색은 변동성이 심한 에너지와 먹거리를 제외한 코어 CPI 물가 상승률이에요. 어떻게 보이세요? 출렁출렁 갑니다. 코로나 때 급등하죠. 여러 이유로 쭉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어떻죠? 보시면 빨간색 점선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이 점선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 레벨이 2%인데 미 연준이 2% 물가 상승률이 되도록 통화 정책을 펴겠다라고 하는 목표 물가 상승률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이세요? 물가 상승이 떨어지다가 2%에 도달하지 못하고 최근에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슬라이드는 사실은 지난해 저희가 같이 봤던 표입니다. 이런 표였죠. 미 연준에서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이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앞으로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그리고 본인들이 결정하는 미국의 정책금리가 앞으로 어떤 수준이 되면 적절해 보이는지를 물어봐서 고맙게도 그걸 집계해서 이렇게 표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준다. 그래서 지난해 제가 1년 전에 이 표를 보여드렸었어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분들한테 막상 물어봤더니 금리 인하를 시작한 9월 FOMC인데 본인들이 예상하는 물가 상승률이 본인들이 목표로 하는 2%까지 떨어지는 시기를 26년 말로 응답을 하고 있다. 금리 인하는 24년 가을에 시작했는데 목표로 하는 수준까지 물가 상승이 떨어지는 시기를 그 해 말도 아니고 그 다음해 말도 아니고 26년 말이라고 응답을 하고 있다. 그리고 본인들이 결정하는 정책금리 수준이 쭉
낮아지겠지만 롱거런, 장기 적절한 정책금리 수준을 2.9라고 응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의 해석은 뭐였냐면 이거였죠. 금리가 인하는 시작이 됐지만 쭉 낮아지더라도 저점이 2.9. 그런데 코로나 이전에 있었던 금리 인상 사이클 때 가장 높았던 고점이 2.5였으니까 직전 인상 사이클 때의 고점보다도 이번 인하 사이클의 저점이 더 높다. 그럼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1년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죠. 아무리 언론에서 그렇게 떠들고 금융시장에 있는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희망처럼 떠들어도 미국이 금리를 그렇게 빨리 많이 안 낮춰줄 것 같다. 어땠죠? 이랬죠. B컵 금리 인하 시작했지만 올해 상당 기간 동안 금리 동결하다가 최근에서야 찔끔 낮춰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분기에 한 번씩 발표되는 자료라고 했잖아요. 가장 최근 자료는 올해 9월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을까요? 목표 물가 상승률 2% 도달 시기가 26년에서 28년으로 2년 늦춰졌어요. 금리 저점에 해당되는 레벨이 2.9에서 3.0으로 더 높아졌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미 연준은 물가에 대해서는 더 걱정하게 됐고 금리는 더 낮출 생각이 없어지신 걸로 저는 보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의 경제는 실제로 어떤 걸까요? 미국 경제는 한국과 다르죠. 한국은 수출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0% 정도밖에 안 되고요. GDP의 70%를 차지하는 건 가계 소비죠. 그래서 미국 분들이 연말 쇼핑 시즌 같은 때 돈을 활발하게 써주느냐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돈을 쓰고 있는지 소비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보겠습니다. 파란색 선, 실질 민간 최종 소비 지출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올라가다가 코로나 때 뚝 떨어지죠. 집 밖에 못 나갔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빠르게 회복합니다. 이걸 저희는 펜트업 소비라고 불렀고요. 제가 있었던 LG에서도 저때 미국의 냉장고 세탁기 많이 팔아서 좋았습니다. 근데 저희 관심사는 그 다음이잖아요. 어떻게 보이세요? 파란색 선 쭉 갑니다. 꺾였나요? 레벨 다운됐나요? 저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그러면 돈을 쓰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소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황색선을 보시죠. 황색선 갑니다. 근데 이상하게 코로나 때 급등하죠. 왜 될까요? 정부가 버티라고 돈을 많이 나눠줬잖아요. 나눠줬던 돈이 있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지나니까 소득이 뚝 떨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가 급등했고 이 물가를 잡겠다고 정책금리를 5.5까지 단기간에 올리니 고물가와 고금리의 부담으로 소득이 꺾였던 거죠. 왜냐하면 저희는 실질 소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이십니까? 소비와 비교할 때 소득이 저는 한 단계 레벨 다운된 걸로 보여요. 근데 그럼 저는 왜 1년 전에 미국 경제가 침체에 안 빠질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이유는 두 가지였죠. 첫 번째, 미국 분들이 돈이 많다. 여전히 많다. 보여드리고 있는 건 미국 가계가 가지고 있는 현금과 요구불 예금 잔액 밸런스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1조 달러대에서 출렁출렁 가요. 그러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5조 달러 가까이까지 급증하죠. 왜요? 정부가 돈을 나눠줬고 미 연준이 금리를 제로까지 낮출 정도로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그러다 조금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때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2년 전에 그 많은 경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미국 경제 침체에 빠질 거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은 전례 없는 경기 침체, 그레이트 디프레션을 겪을 거라고 하셨잖아요. 침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왜 그래요? 보시면 돈이 더 많아졌어요. 미국 분들 돈이 왜 더 많아졌죠? 정부가 돈을 또 나눠줬습니까? 아니죠. 저희 분석에 의하면 저건 자산시장 호조의 결과입니다. 돈을 가만히 들고 있었을까요? 주식도 사고 집도 샀는데 주가는 사상 최고, 집값도 별로 안 떨어졌거든요. 결론은 뭐냐면 미국 가계는 여전히 돈이 많아요. 두 번째, 돈 쓸 때 계좌에 있는 돈만 쓰시는 건 아니죠. 벌어서도 쓰시잖아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요즘 우리나라 경제 뉴스에 미국 실업률, 미국 취업자 증가수가 자주 나오죠. 여러분 우리나라 실업률이 얼마인지는 아십니까? 모르실 것 같은데. 근데 저희가 왜 미국 실업률을 챙겨야 되죠? 세계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는 미국 같은데
미국 경제는 소비가 가장 중요하다는데, 돈을 쓰려면 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돈은 일해서 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미국의 고용지표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고용지표를 보죠. 파란색 선이 실업률입니다. 실업률 어떻게 보이십니까? 올라가고 있나요? 찔끔찔끔 올라가긴 합니다. 근데 아주 높나요? 보여드리고 있는 건 2000년 이후의 장기 평균 실업률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2000년 이후 장기적인 미국 경제 평균 실업률 수준은요 5.8입니다. 지금 4% 초반이니까 훨씬 낮죠. 아, 박사님, 코로나 때 실업률이 급등해서 평균이 높아진 거잖아요. 근데 일리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때 제외하고 코로나 이전 5년 평균 계산해 보면 4.4입니다. 아직도 그거보다 낮아요. 그럼 여쭤볼게요. 미국의 고용시장이 아주 안 좋습니까? 아니에요. 아주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찔끔찔끔 안 좋아지고 있다, 이겁니다. 결론이죠. 예, 지난해 1년 전과 똑같게 봅니다. 미국 경제 앞서 말씀드린 요인으로 인해서 다소 둔화. 하지만 가게가 돈도 많고 고용시장이 나쁜 것도 아니니 침체는 아니고 앞으로 점진적인 회복, 그렇게 나쁘지 않다.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죠. 이럴 때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도움이 되니까. 보여드리고 있는 건 미국, 유로존, 일본의 전년 동기 대비 분기별 경제 성장률입니다. 미국이 좋았죠. 유로존 안 좋았다가 올라왔고 일본 마이너스였다가 올라왔지만 그래도 지금 미국이 더 높습니다. 내년은 격차가 더 벌어질 것 같아요. 미국은 잘하면 1% 후반, 유럽 잘해도 내년에 1% 초반, 일본은 운 나쁘면 또 0%대. 한마디로 미국 경기 둔화되더라도 여타 선진국 대비 나쁘지 않다. 이게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글로벌 경제를 보는 뷰입니다. 한국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한국 경제 좋습니까? 어떻게 느끼세요? 가장 최근에 경제 전망을 발표한 OECD는 내년에 한국 경제 성장률이 2.2까지 올라갈 거라고 했습니다. 올해 잘하면 1% 나오니까 2배 넘게 내년에 성장률이 높아지는 거죠. 주가는 사상 최고잖아요. 그럼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높아지고 주가가 이렇게 괜찮으면 경제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앞에 있는 사람은 왜 이상한 질문을 하죠? 근데 여러분들 많이 느껴지십니까? 경제가 좋다고? 저는 아니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내년 한국 경제를 나타낼 수 있는 키워드 2가지는 착시와 초양극화거든요. 그럼 뭐가 착시고 뭐가 초양극화일까요? 우리가 반도체는 잘 팔고 있잖아요. 앞서도 영국의 교수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근데 좀 찜찜한 거예요. 제가 경제를 분석하다 보면 이거죠. 한국의 3대 수출 품목이라고 하면 1위 반도체, 2위 부품을 포함한 자동차, 3위 석유화학 및 정유입니다. 3대 수출 품목이에요. 볼까요? 파란색 반도체가 우리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쭉 올라가고 있죠. 예, 반도체가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사상 최고입니다. 근데 2위였던 자동차 부품은 꺾였고요. 석유화학 및 정유는 더 심각하죠. 예, 자동차 부품은 관세 영향이 분명히 있고요. 석유화학 쪽은 구조조정까지 해야 된다고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저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반도체가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우리 수출 구조는 구조적으로 더 취약해지고 있다. 만약에 저는 업종 전문가가 아니니까 제가 자신 있게 답은 못합니다만 내년에 반도체 경기가 꺾이면은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까요? 이런 부분을 걱정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 경제 또 다른 축이 있죠. 뭡니까? 내수죠. 수출이 또 하나, 내수가 다른 하나. 그럼 내수를 쪼개서 보는 겁니다. 민간 소비, 건설 투자, 설비 투자, 각 항목별 전년 동기비 성장률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노란색 민간 소비 어떻게 보입니까?
최근에 좀 올라왔나요? 소비지원금도 줬고 하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 완연한 회복세는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설비 투자는요, 한때 마이너스 증가율이었다가 플러스로 올라왔는데 최근에 떨어지고 있죠. 앞으로는 더 걱정스럽습니다. 왜일까요? 저희는 미국에 3,500억 달러 투자를 해야 돼요. 그중에 우리가 환전해야 되는 돈이 얼마일지, 우리 기업들이 직접 넣어야 되는 돈이 얼마일지 여전히 변수는 남아있지만 상당 부분 우리는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되고, 기업들의 투자 재원이 무한정이 아닌 이상은 국내 설비 투자의 위축 요인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럼 뭐가 남나요? 건설 투자인가요? 근데 건설 투자는 더 심각해 보이죠. 마이너스 증가율이고, 마이너스 증가율의 레벨도 문제지만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는 지속 기간이 벌써 5분기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IMF 이후 처음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걸? 저는 내수가 여전히 전방위적인 부진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아니, 왜 이러냐? 왜 이러지? 그래도 우리가 반도체는 많이 팔고 있는데 왜 그 수출의 온기가 내수 부문으로 전해지지가 않는 것 같지? 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건 기업 설비 투자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삼성전자가 평택에, 하이닉스가 이천에 공장을 많이 지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공장을 지을 때 건설업 노동자분들은 일자리를 구하죠. 건물만 짓습니까? 안에 설비도 넣죠. 그럼 설비를 넣는 하청 업체들의 온기가 전해지죠. 그리고 적어도 이렇게 돌아가면 그 지역에서 식당을 하시거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자영업자분들도 온기를 느낄 수가 있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업들이 요즘에 한국에 투자를 잘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 온기가 잘 안 전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처음 있는 일일까요? 우리가 반도체를 많이 판 게 처음이 아니죠. 2017년, 18년에 우리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겪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죠? 요식입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선은 한국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데 각 부문이 어느 만큼 기여했는가라고 하는 성장 기여도를 보여드리고 있어요. 파란색 설비 투자, 황색 수출. 과거 반도체 슈퍼사이클 때에는 수출도 성장률을 많이 끌어올렸지만 설비 투자도 기여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최근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림의 패턴이 전혀 다르죠. 수출은 성장률을 거의 혼자 멱살 잡고 끌고 가듯이 끌어올리고 있는데 설비 투자는 마이너스였다가 올라오다가 다시 꺼지고 있죠. 이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상황이 바뀔 가능성이 높으냐? 저는 쉽지 않아 보여요. 환율도 문제죠. 요즘에 원달러 환율이 너무 급등한다라고 하니까. 환율이 오르는 요인은 여러 가지 아닙니까? 지난해부터 한번 볼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상황이죠. 지난해 9월입니다. 막상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은 했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 이 사람들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 금리를 빨리 많이 낮출 생각이 없네.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달러 가치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한 번 더 튀어오르죠. 언제죠? 11월.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니까 또 올라요. 12월. 이번엔 우리 요인이죠. 계엄, 전체적인 불안, 이런 게 있으니까 원달러 환율이 또 오릅니다. 그 뒤는 어떻죠? 출렁출렁 하다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잘 되기 전에 한번 오르고 떨어진 듯 하다가 그 이후에 또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올라가죠. 이런 거죠. 원화 약세 요인이 계속 바뀌어 가면서 그 결과 원래 통화 가치가 가장 낮았던 일본의 통화 가치가 이렇게 오르는 동안 우리는 덜 올랐고 떨어질 때는 엔화가 지금 같이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런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 섹터가 혼자서 살아나기가 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럼 누가 좀 도와주면 좋을 것 같잖아요. 이때 저희가 누구를 떠올리죠? 중앙은행이죠. 먼저 통화정책, 금리를 좀 낮춰서 도와주면 좋겠어. 근데 했나요? 예, 했습니다. 이건 제가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한국은행 통화정책 자문위원이거든요. 내부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부담이 많았어요.
금리를 내리는데 부담이 많았죠.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원달러 환율 급등도 부담이었고, 보여드리고 있는 것처럼 미국보다 2%포인트 가까이 낮았던 우리 정책금리도 부담이었고, 또 외부적으로 집값이 많이 오른다라고 그러고 있었잖아요. 가계부채는 또 사상 최고치라고 하고, 이런 부담을 감수하고 미국이 동결하는 기간에 우리는 그래도 낮췄던 겁니다. 그러면 그 온기를 많이 느끼셨어요? 와, 돈이 많이 풀렸다, 돈 구하기 쉽다라고 느끼셨습니까? 저는 아닐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었잖아요. 우리 가계부채가 너무 많아. 그래서 대출 규제 정책이 연달아서 나왔죠. 그 결과는 뭘까요? 7월까지, 사실은 7월 이전이죠. 6월에 시중은행들의 가계대출이 한 달 기준 6조 원 넘게 증가를 하다가 6월 말에 가계대출 규제 정책이 나왔죠. 그러니까 증가액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가장 최근 데이터 9월에는요, 한 달 증가액이 2조 원입니다. 대출 규제 정책 나오기 전에 3분의 1도 되지 않아요. 제가 NH금융그룹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 계열사 중에 은행도 있고 캐피털도 있고 저축은행도 있고, 돈 빌려드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래 빌려드릴 수 있는 한도가 이미 다 찼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은행이 정책금리만 내리면 됩니까? 실제로 돈이 풀리는 채널, 수도꼭지에 해당되는 건 뭔가요? 금융기관들인데, 근데 금융기관들은 돈을 빌려드리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그럼 뭘 기대할 수 있죠?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통화정책이 쉽지 않다? 그럼 재정정책이 남았나요? 볼까요? 이 슬라이드도 지난해 1년 전에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입니다. 기재부에서 발표하는 월간 재정동향 자료인데, 정부가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월별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1년 전하고 똑같죠. 이 컬럼이 가장 중요하다. 정부가 1년 동안 쓸 수 있는 돈을 100이라고 했을 때, 그 돈을 1년 동안 균등하게 쓰면 1분기 4분의 1이 지났을 때 진도율이 몇 퍼센트 나와야 될까요? 25죠. 반년 지나면 50입니다. 그럼 지난해 정부 재정지출 진도율을 한번 실제로 보시죠. 1분기 3월까지 누계 진도율 32%대입니다. 높습니까? 높은 거예요. 사상 최고치거든요. 정부는 지난해 1분기에 사상 최고 수준으로 1년 동안 쓸 수 있는 돈 중에서 많은 부분을 땡겨 쓰고 있었어요. 업데이트가 됐죠. 6월 상반기 진도율입니다. 얼마죠? 56입니다. 50 넘었으니까 하반기보다 상반기에 돈을 더 많이 쓴 건 맞아요. 근데 약간 느낌이 세야죠. 1분기에 32%대였는데 곱하기 2하면 64 얼마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상반기 진도율이 56이네요. 무슨 얘기일까요? 2분기가 되면서 정부는 돈 쓰는 속도를 줄인 겁니다. 왜 줄였을까요? 경제가 그렇게 썩 좋았던 것도 아닌데. 이거죠. 쓸 돈이 없었다. 세금이 제대로 안 거치고 있었다. 보여드리고 있는 건 국세 수입입니다. 정부가 걷어들인 조세 수입. 비슷하게 보시는 거예요. 이 컬럼. 1분기 3월까지 진도율 23, 6월까지 상반기 진도율 45, 25 안 되고 50 안 됩니다. 무슨 얘기죠? 그 해 이전, 전년도 연말에 국회 동의를 받아서 세웠던 세수 계획 대비 지난해 실제로 거치고 있는 세금이 계획보다 덜 거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미 지난해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숫자를 압니다. 지난해 세수 계획보다 덜 거친 세금이 얼마일까요? 30조 원입니다. 선방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해에는 56조 4천억 원 세수 펑크가 났었거든요. 그러면 올해죠. 올해 해가 바뀌었습니다. 8월까지의 진도율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8월 되니까 이제 계산이 좀 복잡하죠. 12분의 8 하니까. 근데 이때 좀 쉽게 도와주는 게 뭐냐면 이 컬럼이에요. 1년 전, 전년 동기 대비 진도율을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이세요? 수입 진도율은 0.5%포인트 더 높습니다. 근데 총 지출 진도율은 1%포인트가 낮아요. 무슨 얘기죠? 지난해보다 올해 8월까지 세금이 거치는 속도는 더 빨라졌고 정부가 돈을 쓰는 속도는 더 늦어진 겁니다.
무슨 얘기처럼 들리세요? 정부가 세금을 거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세수를 늘려야 된다는 압력이 지금 전방위적으로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줄 거라고 봅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내년 한국 경제는 어떻다는 걸까요? 저조차도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은 올해보다 많이 높아질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럼 이런 질문이 따라오죠. 아니, 앞서 그런 얘기 쭉 하셨는데 내년 성장률이 왜 높아집니까? 예, 그건요, 기저효과예요. 경제 성장률은 GDP의 증가율이잖아요. 이런 거죠. 올해 GDP가 100조 원, 내년 GDP가 105조 원. 그럼 내년 경제 성장률은 얼마일까요? 5%인 거죠. 근데 만약에 올해 경제가 유난히 안 좋았다. 그래서 100이 아니라 95였다. 그럼 내년 경제 성장률은 더 높아지겠죠. 그겁니다. 올해 우리 경제가 유난히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 GDP가 평타만 쳐도 애초에 한국 경제 성장률은 튀어오르게 되어 있었다. 그럼 좀 찜찜하죠? 경제 성장률이 높아져도.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충분한 거야? 완전한 회복이야? 그럼 저희가 봐야죠. 이렇게 본 겁니다. 코로나가 터지기 이전 평시 10년 평균 전 세계 그리고 지역별 주요국의 경제 성장률이 내년과 비교해보면 어느 정도나 변한 거냐,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IMF의 전망인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게 저의 전망이 아니에요. IMF의 전망이라고요. 국제기구도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0.8, 내년에 1.8로 높아지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이전 10년과 비교해 볼 때 코로나 이전 10년 평균 대비 내년 경제 성장률이 높아져도 한국은 1.7%포인트가 낮은 수준. 많이 낮은 걸까요? 다른 나라들과 비교를 해보죠. 전 세계 평균 마이너스 0.6, 선진국 마이너스 0.5, 미국 마이너스 0.4, 중국 포함한 신흥국 마이너스 1. 근데 저는 우리가 유난히 낮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저의 해석은 내년에 경제 성장률이 2% 가까이까지 높아져도 충분한 회복이 아니다, 미진한 회복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챕터입니다. 여러분들의 무거운 분위기가 앞에서도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죄송합니다. 밝은 전망을 말씀드리지 못해서 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가끔 방송에 나가게 되면 한 2, 3년 전부터 이상한 말씀을 드려요. 아마 제 기억에 1년 전에도 이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틀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많이 좋아지면 좋겠어요. 저도 기업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고 제 주변 지인들도 사업도 하시고 장사도 하시는데 제가 성장률 수치 이런 거 몇 개 맞췄다고 뭐가 그렇게 기쁘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코로나 경제 위기였나요? 근데 그때 만약에 내가 집을 샀다면, 내가 주식을 많이 샀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그때 내가 사업을 확장했더라면. 보여드릴까요? 보여주고 있는 슬라이드는 코로나가 터졌던 첫 해 2020년 여름 7월에 제가 이런 자리에서 보여드리던 자료예요. 시사점 장표죠. 기업 보고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과거에도 누군가의 위기는 다른 누군가에게는 커다란 기회였음을 기억해야 된다. 네, 뭐 좋은 얘기네요. 공자님 말씀 같기도 하고. 근데 아래 보면 약간 다른 생뚱맞은 얘기가 보이죠. 향후 예상되는 M&A 웨이브 속에서 기회를 찾아야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코로나 첫 해 여름에, 저 때쯤이면 대구에서 창궐하던 코로나가 잠깐 진정되던 시기거든요. 근데 무슨 M&A 얘기입니까? 볼까요? 해가 바뀌었습니다. 21년 4월 자료입니다.
제목은 코로나 웨이브 속의 M&A 웨이브예요. 통계가 나온 거예요. 2020년의 통계가. 국내 기업이 했던 국내 기업 인수 추이입니다. 어떻게 보이세요? 2020년에 그 이전보다 월등히 높은 M&A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기업 M&A였느냐? 유형별로 나눠보면 계열이 아니라 비계열, 수평이나 수직 결합이 아니라 혼합 결합의 M&A 비중이 53.6%, 반이 넘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기업들이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 분야가 아니라 새로운 사업 분야에 진출하면서 사업 구조의 다각화를 진행하고 있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예를 들어볼까요? 현대차. 요즘에 가장 각광받는 신사업이 뭡니까? 제가 보기엔 로봇인데, 그러면 현대차의 로봇 자회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현대차가 언제 인수했을까요? 이때죠. 2020년 12월 11일. LG전자. TV를 그렇게 많이 만들어서 팔아도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 LG전자 이야기하면서 TV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만 하죠? 주가 프라이싱에 뭐가 반영됩니까? 자동차 전장 사업, 신사업, 뭐죠? 캐나다의 마그나. LG전자가 언제 인수했을까요? 2020년 12월 23일. 감이 오십니까? 기업들이, 여러분들이 주목은 안 하셨을지 몰라도 코로나 첫 해에 어마무시한 M&A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코로나는 위기였습니까? 기회였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위기인가요? 기회인가요? 근데 앞에 적었던 것처럼 누군가에게는 위기고 누군가에게는 기회죠. 그럼 누구에게 기회가 될까요? 모두는 아니죠. 제 경험상 두 가지가 중요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돈이죠. 뭘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금, 유동성이 있어야죠. 여러분, 제가 어떻게 코로나 첫 해 여름에 M&A 웨이브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데이터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본 게 뭐였냐면 코로나 첫 해 여름에 기업 대출이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모르는 기자분들이 코로나로 어려워진 기업들이 상황이 어려워져서 돈을 땡기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었죠. 사실이 아니죠. 그 정도 대출 증가 규모가 나오려면요, 우리나라 4대, 5대 그룹이 돈을 대규모로 땡기고 있어야 그 정도 규모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죠?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요 기업들, 대기업들은. 근데 돈만으로 안 되죠. 이런 사업계획 활용은 뭐도 있어야 됩니까? 돈만 있다고 바로 사업 인수하실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뭘 해야죠? 우리는 어떤 쪽에 새로 진출할까? 시장에 나온 매물 기업은 뭐가 있나? 매물 기업들을 우선 롱 리스트를 만들고 컨택할 후보군으로 추리는 숏 리스트로 좁히는 작업을 했나?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십니까? 저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구조전환, 신성장 사업에 진출을 하시려면 결국은 두 가지입니다. 준비된 자에게는 지금같이 어려운 경제 상황이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쪽에게는 아주 혹독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앞서 제가 내년 한국 경제를 이야기할 때 제가 생각하는 두 가지 키워드가 착시와 초양극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고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갱신한다고 해서 거기에 너무 많이 빠져 계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집값이 다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한정된 좁은 지역의 집값은 굉장히 많이 오르고 훨씬 더 넓은 지역의 집값들은 도리어 떨어지고, 주가가 사상 최고치라고 하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LG 엔솔 이 세 개 기업의 기여도가 50%를 넘어가고, 소득 양극화도 심해지고 기업 실적의 양극화도 심해지고,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치열하게 고민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